누님 어떻게 할까요? 영감님 안전벨트 꽉 매요. 김 여사, 조심해. 좋아, 오늘 한번 죽어보자. 말자야, 가자. 오지 마. 서울 한복판 대기업 본사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5톤 트럭 3대가 버스와 세단으로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를 향해 속도를 올립니다. 막아! 보안팀의 외침이 터지는 순간 쾅! 금속이 찢어지고 세단이 종이장처럼 밀려나갑니다. 이 미친 돌파의 선두엔 예순의 여성 트럭 기사 김말자가 있었고 그 옆 조수석엔 백발의 한 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본사를 트럭으로 들이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어느 휴게소 새벽 2시 휴게소 가장자리에 25톤 트레일러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지지 않았고 은은한 진동이 차체를 타고 흘렀죠. 조수석에서 김말자가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60살.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을 기댄 자세가 제법 익숙했어요. 2시간 반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깊이 잠들 수 없었어요. 허리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어깨는 쇠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었어요.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목덜미를 손으로 주무르자 뻐근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휴게소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죠. 말자는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어요. 서늘한 기운이 머릿속 안개를 단번에 걷어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피곤에 젖은 눈.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가보자. 물기를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시 운전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어요. 20회를 이 핸들만 잡고 살았습니다. 손바닥 중심부터 손가락 끝까지 핸들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죠. 말자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힘차게 울렸습니다. 라디오는 켜지 않았어요. 혼자 운전할 땐 조용한 게 좋았으니까요. 그냥 도로의 정적과 엔진 소리만 들으며 가는 게 편했습니다. 트레일러가 천천히 출발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유리를 때리는 빗줄기 사이로 익숙한 국도가 펼쳐졌어요. 남원에서 순천으로 향하는 이 길. 말자는 20회째 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커브 하나, 신호등 하나까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실 말자가 이렇게 밤낮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 때문이었어요. 30살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5년간 병원 신세를 졌고 수술비로 진 빚이 아직 3천만 원 남아 있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쉴 수 없었어요. 밤낮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말자는 핸들을 꽉 쥐고 앞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앞유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말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30분 전 바로 이 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은 국도 30분 전 검은 세단 한 대가 상간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70대 노인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죠. 국내 굴지의 재벌 회장 최연수. 오늘 오래된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회장을 확인하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서울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게.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빗줄기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쾅! 뒤에서 세게 받쳤습니다. 운전사의 머리가 핸들로 쿵 하고 부딪혔어요. 목이 꺾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사였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섰습니다. 현수는 안전벨트에 묶인 채 숨을 헐떡였어요. 복부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어요. 뒷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현수는 차에서 기어나와 비틀거렸어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가 차량을 확인하더니 무언가를 뿌렸어요.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콱광! 차는 불길에 휩싸였고 폭발음이 산골을 울렸습니다. 사내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본부장님, 잘 처리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확실한가? 네. 남원 순천국도 상간 도로에서 처리했어요. 차량 폭발까지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는 새벽 3시 국도입니다. 차 한 대 안 지나갔어요. 전화 너머에서 만족스러운 한숨이 들렸어요. 좋아. 이제 내 시대가 온다. 사내는 핸드폰을 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어요. 불타는 차량과 반대편 차선에 쓰러진 노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새벽 3시 말자의 트레일러가 그 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와이퍼가 바삐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어요.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량 화재였어요. 말자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건 뭐지? 가까이 다가갔어요. 완전히 불타버린 세단. 경찰도 구급차도 없었습니다. 말자는 트럭을 세우고 내렸어요. 현장을 살폈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어요. 충돌 각도도 이상했습니다. 가드레일 흔적을 보니 뒤에서 들이받은 거였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말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20회 도로를 달리며 익힌 감각이었어요. 이건 작정하고 만든 사고였습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무언가 보였어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자는 달려갔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비싼 정장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손톱은 깨끗했고 손목의 시계는 수천만 원은 돼 보였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 말자는 남자의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았네. 복부를 확인했어요. 깊은 자상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말자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 오는데 30분. 그 전에 이 사람은 죽는다. 재킷을 벗어 상처 부위를 꽉 눌렀습니다. 뜨거운 피가 손바닥을 적셨어요. 끈적한 감촉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혈이 먼저였어요. 남자가 신음했지만 말자는 손에 힘을 빼지 않고 계속 눌렀습니다. 트럭으로 달려가 비상용 구급 상자를 가져왔어요. 거즈를 꺼내 상처에 대고 압박 붕대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남자를 트럭으로 옮겼어요.
가볍지 않았지만 말자는 힘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눕히고 시동을 걸었어요. 트레일러가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뒤에는 불타는 차량만 남았어요. 말자는 핸들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죽게 둘 순 없지. 그게 다였어요. 누가 이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왜 죽이려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의식 없이 신음했어요. 말자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새벽의 국도, 25톤 트레일러 한 대가 생과 사의 경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말자의 트럭이 외곽의 작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고 간판도 희미했어요. 말자는 차에서 내려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각에 무슨 응급환자입니다. 한시가 위급합니다. 의사는 말자의 얼굴을 보고 곧장 트럭으로 달려가서 조수석의 남자를 확인했어요. 복부 출혈이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둘이서 남자를 들어 올려 병원 안으로 옮기자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응급처치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이게 없었다면 과다출혈로 죽었을 겁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잘 부탁합니다. 말자는 병원을 나와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배송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원에서 순천까지 오늘 중으로 도착해야 했어요. 트럭은 국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노인이 생각났어요. 순천 도착, 화물하역,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서울 운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말자는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려 병원 앞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간호사가 말자를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오신 분이시죠?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말자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남자가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말자를 봤어요. 다 당신이 날 구해주었소? 고맙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말자는 문 앞에 섰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상황에 누가 나 몰라라 하겠어요. 아무튼 위기를 넘기고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어제 사고가 조금 이상했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로 뒤에 급브레이크 자국도 없고 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흔적도 있었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일 거요. 말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남자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연수요. 대한그룹 회장이요. 말자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짐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김말자입니다. 화물차 기사요. 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 부인과 사별했소. 40년 전 5살 아들을 입양해 애지중지 키웠지.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거든. 지금은 그 아이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생각하고 있었소.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더니 양아들이 격렬히 반대했소. 아버지 재산 절반이 얼만데 이름 모를 남들한테 보태주냐고. 회사가 절반으로 쪼그라들면 성장은 4배로 줄어든다고 소리를 질렀지. 심지어 자기가 양아들이라서 다 주기 아까운 거냐고까지 말했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그 녀석 따귀를 때렸소. 40년 동안 돌본 애비한테 기껏 한다는 게 그런 소리냐고. 최근엔 내 상의도 없이 회사 운영을 건드려 심각한 갈등이 있었지. 근데 설마 날 죽이려 할 줄은 몰랐소. 침묵이 흘렀어요. 말자는 현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안쓰럽네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도 아픈 사연이 있으시네요. 말자는 일어섰어요. 전 매달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운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부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자가 문을 열려는 순간 현수가 말했어요. 김 여사. 말자가 돌아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를 화물차에 태우고 한 달만 같이 동행해 주시면 안 되겠소?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전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매달 아들 병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볼 형편이 안 돼요. 현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김 여사 수입의 10배를 드리겠소. 말자가 멈췄어요.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상태로 있어야 하오. 그래야 양아들과 내부의 적들을 확실히 알 수 있소. 김 여사,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소. 말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빚이 3천만 원 남았고 아들 병원비가 매달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의 10배면 한 달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만이에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현수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대한그룹 회장인데 지금 상황상 진료 기록을 남기면 안 됩니다. 치료자는 김말자 씨로 기록해 주시고 제 신원은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후 현수가 퇴원했습니다. 말자의 트럭 조수석에 올랐어요. 현수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봤습니다. 말자가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김 여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소. 트럭은 천천히 출발했어요.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원주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부산으로, 포항에서 대구로, 울산에서 군산으로. 말자와 현수는 전국을 누볐어요. 현수는 어느새 말자의 트럭 안에서 지내는 게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좁은 트럭 안, 딱딱한 좌석, 끊임없는 진동. 70평생 이런 곳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자 익숙해졌어요. 말자는 과묵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엔진 소리와 바퀴 소리만 들리는 트럭 안이었어요. 오랜 동안 차 안에 침묵이 흐르는 적도 많았지만 현수는 그게 편했습니다. 자신도 지금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트럭이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례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섬진강역 국도였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트럭을 갓길에 세웠어요. 왜 세웠소? 말자는 대답 대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수도 따라 내렸어요. 말자는 가드레일에 기대서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그 옆에 섰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비쳐서 붉게 빛났어요.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숨을 멈췄어요.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석양을 본 게 회사 창밖으로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유리창 너머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사무실 안에서 본 석양이었죠. 지금 보는 석양은 달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강 위를 나는 새들이었습니다. 현수는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본 지 얼마 만인가. 말자가 고개를 돌려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전부였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소. 아침에 일어나면 회의, 점심 먹고 계약, 저녁엔 접대. 집에 돌아가면 새벽이었고 잠들면 아침이었소. 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런 석양이 있는 줄도 몰랐소. 말자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석양이 참 아름답죠? 현수가 말자를 봤어요. 그래요, 김 여사 정말 아름답구려. 우리 기사들은 매일 이런 장관을 보며 살아요. 새벽 해 뜨는 것도 보고 한낮 햇살도 받고 저녁 노을도 봅니다. 도로 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부러운 직업이군요. 대단하십니다, 김 여사. 둘은 한동안 석양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말자와 현수는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가볼까요? 이틀 후였어요. 말자가 국도변 작은 식당 앞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먹읍시다. 현수는 식당을 봤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발에 있었어요. 주차장엔 트럭 몇 대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솔직히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70평생 온갖 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습니다. 미슐랭 스타 오마카세, 프렌치 정찬. 안 먹어본 게 없었어요. 이런 허름한 식당은 처음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주인이 말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말자 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를 봤어요. 어머, 오늘 이 훤칠한 꽃중년은 누구신가요? 말자가 웃었습니다. 내 조수야. 응? 조수? 현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말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 집에 오면 이걸 꼭 먹어야 해요. 동생, 제육볶음 2인분. 네 언니. 얼른 맛있게 해드릴게요. 잠시 후 밑반찬이 나왔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현수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치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아삭했어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푸짐했어요. 접시 가득 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돼지고기, 양파, 대파. 기름이 잘잘 흐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현수는 제육볶음 한 점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어요. 부드러운 살코기와 적당한 비계, 매콤한 고추장 양념과 달달한 간장의 조화가 입안에서 요동쳤습니다. 이 맛은. 현수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제육과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식당 주인이 웃으며 상추와 깻잎을 내밀었습니다. 조수 오빠님, 이 쌈도 좀 드세요. 텃밭에서 농약 없이 키운 거라 아주 맛나요. 현수는 상추에 제육을 얹고 마늘 한쪽, 김치 한 점을 올려서 입에 넣었어요. 쌈이 터지며 모든 맛이 한꺼번에 퍼졌습니다. 현수는 정신없이 먹었어요.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한 공기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말자가 웃으며 받습니다. 밥을 더 먹고 식당을 나왔어요. 말자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봉지로 휘휘 저었어요.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고 뜨거웠습니다.
입안에 남은 기름기를 씻어냈어요. 트럭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김 여사. 네. 솔직히 오늘 좀 충격이요. 말자가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70평생 먹어본 음식 중 오늘 김 여사랑 먹은 이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었소. 말자가 웃었어요. 훗, 정말요? 그리고 그 커피는 뭐요? 그것도 너무 맛있는 후식이었소. 말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참. 트럭은 밤 도로를 달렸어요. 현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70년을 살았지만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값비싼 음식도 넓은 사무실도 권력도 주지 못한 것. 작은 식당의 제육볶음과 종이컵 커피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행이 현수에겐 뭔가 억눌려 있던 답답함에서 벗어나 커다란 해방감을 주는 기분이었어요. 현수는 조수석에 앉아서 미소 지었습니다. 말자는 늘 그랬듯 핸들을 잡고 앞을 봤어요.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동행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말자의 트럭이 충남 어느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현수는 말자에게 말했어요. 김 여사, 전화 좀 빌려줄 수 있겠소? 말자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현수는 트럭에서 내려 어두운 곳으로 걸어갔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최 집사의 목소리였어요.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최 집사, 나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그래, 나다. 살아계셨습니까? 최 집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수는 최 집사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6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수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최 집사, 울지 마. 회장님. 최 집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안 돼. 들어, 최 집사.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민준이한테는 절대. 최 집사가 침묵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짐작은 했지. 하지만 확신은 이제 섰어. 현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집사, 나는 지금 죽은 상태로 있어야 해. 그래야 놈들이 움직이거든. 자네가 나를 도와줘야 해. 분부만 내리십시오. 민준이 동태를 파악해. 회사 내부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주주총회가 언제 열리는지 전부 알려줘. 알겠습니다. 조심해. 민준이는 영리한 놈이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현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트럭으로 돌아와 말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통화 잘하셨나요? 고맙소, 김 여사. 그날 이후 일주일에 2~3번씩 최 집사와 통화했어요. 항상 말자의 핸드폰을 빌렸습니다. 한편 서울 대한그룹 본사 양아들 최민주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지. 그날 오후 언론사 기자들이 회사 로비에 모였어요. 민준이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침통했어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실종되신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딘가 살아계실 거라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아들로서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는 슬픈 표정으로 답했어요. 회견이 끝나고 민주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모두 속고 있군. 조금만 지나면 마지못해 내가 회장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민주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최 집사 때문이었습니다. 대대로 아버지를 섬겨온 최 집사. 아버지가 사라진 후 최 집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어요. 민주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김전무를 불렀어요. 자신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김전무. 네, 본부장님. 민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 집사를 조사 좀 해봐야겠어. 김전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최 집사를 말입니까? 왠지 이상하게 저 영감 차분하단 말야. 통신 기록이나 어딜 가는지 등 다 조사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사흘 후 김전무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본부장님, 최 집사 조사 결과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나? 김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신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들어 평소 통화하지 않던 사람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김말자, 60세, 트럭 운전수입니다. 3주새 50통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트럭 운전수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 집사가 왜 트럭 운전수와 통화를 하지? 민주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꺼림칙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서랍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어요. 평소 쓰는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암살자였어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틀림없이 잘 처리한 거 맞지? 네, 당연합니다, 본부장님. 확인했나?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뭘 말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체 말이야. 들이받은 후 바로 휘발유를 뿌려 폭파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 책상을 쳤어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시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암살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그 상황에서 멍청한 놈. 민준이 소리쳤어요. 만약 일이 만에 하나라도 그르친다면 다 너 때문인 줄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깊이 들이마셨어요. 연기가 폐를 채우고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의 밑바닥에서 벽돌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세한 균열이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뭐지? 민주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어요. 또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왜 자꾸 기분이 나쁜 거야? 최 집사의 차분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트럭 운전수와의 50통 통화. 시체를 확인하지 못한 암살자.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설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리 없어. 그날 폭발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보고를 받았어요. 차량이 완전히 불탔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살아남을 수 없어. 민주는 자신을 다독이며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짙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민주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충북 어느 휴게소 말자의 트럭 안 현수는 조수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말자도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트럭 밖으로 새벽 안개가 내렸어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곧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걸. 동행 보름째 되던 날이었어요. 말자의 트럭이 경부 고속도로 천안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말자가 트럭을 주차장 구석에 세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죠.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평소와 같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현수는 매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거울을 통해 뒤를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휴게소 입구에 서 있었어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휴게소에서 정장 입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2명이나. 말자는 손을 닦으며 남자들을 관찰했어요.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말자는 천천히 화장실을 나왔어요. 매점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차장 쪽에도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시선은 트럭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도 한 명 더 보였어요. 말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현수를 찾았어요. 매점 안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트럭으로 가세요. 자연스럽게. 현수가 말자를 봤습니다. 말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트럭으로.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수를 계산했습니다. 둘은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 감시당하고 있어요. 뭐? 말자가 백미러를 조정했어요. 저기 봐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 휴게소 곳곳에 배치돼 있어요. 현수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이 놈이 알아챘군. 말자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더 수상해 보여요. 조금 기다리죠. 10분이 지났어요. 말자가 천천히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말자는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대전 휴게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말자는 트럭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부산 휴게소 또 정장 남자들이 있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 이건 본격적인 추적이요. 민준이가 전국 휴게소에 사람을 풀어놓은 것 같소? 말자는 핸들을 잡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날 밤 강원도 어느 휴게소. 말자는 트럭을 주차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오빠 나야. 말자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말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좀 도와줘야겠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당장 설명하긴 어렵고, 곧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것 같아. 그때 오빠 힘이 필요해. 철수가 웃었어요. 말자야, 네 부탁이라면 언제든지 간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같이 달렸는데 20년 아니가.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뭔가 큰일이구나. 말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마워 오빠.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말자는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님, 준호야 나야. 누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뵙질 못했네요. 잘 지내. 근데 준호야, 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누님 무슨 일이세요? 곧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 같아. 그때 네가 와줘야 할 것 같아. 누님 부탁이라면 지옥 끝이라도 가야죠.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말자가 웃었어요. 고맙다 준호야. 내가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지? 당연하죠. 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처음 화물차 몰 때 누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은혜 못 잊습니다. 아이고 무슨 은혜. 우린 식구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현수가 조수석에서 말자를 봤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소? 동료들이요. 곧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요? 말자가 웃었어요. 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수는 말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틀 후 경기도 평택 휴게소. 말자가 트럭을 세웠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또 정장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5명이었어요. 말자는 침착하게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가 물었어요. 오늘도 있소? 네, 5명이나 있어요.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군. 말자가 시동을 걸었어요. 회장님, 이제 곧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들이 곧 움직이겠군. 네, 그 전에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그래,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거요. 현수가 말자를 봤습니다. 김 여사는 겁이 나지 않소? 말자가 웃었어요.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순 없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나 때문에 김 여사가 위험해지고 있어. 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전 20년 동안 도로를 달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죠. 착한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은 달라요. 현수가 말자를 봤습니다. 말자가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지만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트럭은 밤 도로를 달렸습니다. 100미러의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핸들을 꽉 쥐고 앞을 봤습니다. 옆자리에서 현수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멀리 서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한편 최 집사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대한그룹 본사 새벽 5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최 집사는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최 집사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기계 장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국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60년 전이었어요. 당시 최 집사는 젊은 유학생으로 기계와 전자공학에 재능이 있었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현수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 집안을 섬겼습니다. 회장님, 꼭 버티고 계세요. 제가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 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최 집사는 천천히 민준의 사무실로 걸어가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회장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민준의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큰 책상과 가죽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최 집사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도청기였는데 크기가 동전만 했습니다. 최첨단 제품이었죠. 최 집사는 민준의 책상 아래를 살피며 서랍 뒷면에 장치를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붙는 타입이어서 떼어낼 때까지 작동했어요. 전화기 근처에도 하나 더 설치하고 소파 밑에도 붙였습니다. 총 3개였어요. 설치를 마치고 최 집사는 가방에서 작은 수신기를 꺼내 전원을 켜보니 신호가 잡혔습니다. 초록불이 깜빡였어요. 좋아. 최 집사는 수신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오전, 최 집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회장 비서실은 49층에 있어서 민준과는 다른 층이었어요. 최 집사는 책상 서랍에서 이어폰을 꺼내 수신기에 연결했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소리가 들렸어요. 오전엔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의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준이 받았습니다. 김전무, 본부장님, 회사 자금 이체건 확인했습니다. 최 집사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얼마나 옮겼나? 20억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추적 가능한가? 아닙니다. 경유지가 3군데라 추적 불가능합니다. 좋아, 계속 진행하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최 집사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횡령 증거 확보. 이틀 후 저녁이었어요. 민준의 사무실에서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암살자였습니다. 최 집사는 즉시 녹음을 시작했어요. 본부장님, 고속도로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그래, 이 노인네 살아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시체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민준이 책상을 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청한 놈. 시체 확인도 제대로 못했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암살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영감, 아무래도 주주총회를 노리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해. 주주총회장에 절대 못 오게 해. 이해했나? 네, 본부장님.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 또 실패하면 그땐 자네도 끝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최 집사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살인교사 증거 확보. 최 집사는 차분하게 파일들을 정리하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금고에, 하나는 집에 보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집사는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횡령, 살인교사,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민준이 주주총회를 알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 회장님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총장에 못 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현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네, 조심하겠네. 회장님, 주주총회는 2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계십시오. 자네도 조심하게, 최 집사. 민준이가 자네를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소.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 집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불빛이 반짝였어요. 2주일.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최 집사는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작은 장치였지만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증거였어요. 40년을 함께 자란 아이. 하지만 이제는 배신자였습니다. 최 집사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편 감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대전 휴게소에 정장 남자 셋이 보였어요. 말자는 커피를 사러 매점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부산 휴게소엔 넷이나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길목에도 서 있었고 식당 입구에도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지켜봤습니다. 전주 휴게소엔 5명이었어요. 말자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5쌍의 눈이 일제히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휴게소를 이용하지 못했어요. 국도변 작은 주차장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검은 세단이 나타났고 천천히 지나가며 트럭을 확인했습니다. 현수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놈들이 점점 조여오고 있소. 말자는 핸들을 잡고 앞을 봤습니다. 알아요. 그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주주총회 이틀 전 경기도 평택 휴게소에서 정장 남자 7명이 보였어요. 주차장 곳곳에 흩어져서 말자의 트럭을 감시했습니다. 말자는 화장실도 가지 못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남자들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 보고했습니다. 현수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준이가 전국에 사람을 풀어놓은 것 같소? 네. 이제 어디를 가도 저들이 있을 거예요. 말자는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검은 세단이 보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였습니다. 주주총회 하루 전 저녁, 말자가 현수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밤 작전을 실행할 거예요. 김 여사 어떡하려고? 아는 오빠와 동생이 합류해 우릴 도울 거예요. 현수가 말자를 봤습니다. 믿을만하오? 말자가 웃었어요. 믿을만하냐고요? 우린 서로 목숨도 내줄 사이들이에요.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여자도 서로 목숨을 내어줄 동료들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평생을 달려오는 동안 온갖 배신과 모함뿐이었어요. 믿었던 이사들은 뒤에서 칼을 갈았고 동업자들은 이익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4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현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밤 10시, 말자의 트럭이 충북 음성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뒤에서 검은 세단 2대가 따라 들어왔어요. 수행원들이 내려서 담배를 피우며 말자의 트럭을 감시했습니다. 4명이었어요. 교대로 지켜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휴게소 가장자리 건물 벽 쪽으로 트럭을 천천히 몰았어요.
백미러로 수행원들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벽과 트럭 사이에 좁은 공간이 생겼어요. 사각지대였습니다. 말자가 현수에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운전석 뒤 침대 칸으로 가세요. 그리고 자는 척 해야 해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넘어가 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말자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의자를 뒤로 젖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귀를 세우고 주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행원들이 트럭 주변을 돌며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훑고 지나갔어요. 조수석에 말자가 자고 있었고 뒤 침대 칸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목표 확인. 둘 다 트럭 안에서 취침 중.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감시. 절대 놓치지 마. 수행원들이 세단으로 돌아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1시 30분. 휴게소 반대편에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불을 끄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행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트럭이 말자의 트럭 뒤편 건물 벽 쪽으로 왔습니다. 사각지대였어요. 트럭이 멈추고 운전석에서 6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철수였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다가가서 말자의 트럭 운전석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말자가 눈을 뜨고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자야, 왔어. 고마워, 오빠. 회장님, 나가요. 현수가 일어나 조심스럽게 벽 쪽 문으로 나왔어요. 말자도 따라 나왔습니다. 건물 벽과 트럭 사이 좁은 공간이었어요. 수행원들은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트럭 문을 열었어요. 타세요. 현수와 말자가 철수의 트럭에 올랐습니다. 말자가 철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내 트럭에 타서 자는 척 해줘.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해. 알았어. 그런데 내 트럭은?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면 다시 바꾸자. 일단 오빠가 시간만 벌어줘.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자의 트럭 운전석으로 올라갔어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말자는 철수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천천히 후진해서 벽에서 빠져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휴게소 출구로 향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여전히 원래 말자 트럭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철수와 바꿔 탄 트럭이 휴게소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말자가 불을 켰어요. 트럭은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현수가 뒤에서 물었어요. 성공했소? 말자가 백미러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이제 철수 오빠가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새벽 3시. 수행원 중 한 명이 하품을 하며 말자의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췄어요. 조수석에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뒤 침대 칸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수행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트럭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철수가 눈을 떴어요. 왜 그러십니까? 당신 누구야? 회장은 어디 갔어? 철수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회장이요? 무슨 소리예요? 전 그냥 화물 기사인데요. 수행원이 뒤를 돌아봤어요. 다른 수행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회장이 없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수행원들이 황급히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회장이 없습니다. 차를 바꿔 탄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 여럿이서 고작 2명을 놓쳐? 무조건 막아. 서울로 올라오는 모든 길목을 막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행원들이 세단에 올라타 급히 출발했고 휴게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트럭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말자야, 잘해. 철수는 담배를 끄고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말자에게 합류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성남 휴게소. 말자의 트럭이 멈춰섰고 잠시 후 철수의 트럭이 도착했어요. 철수가 내려서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자야, 무사히 왔구나. 오빠 고생했어. 둘은 다시 트럭을 바꿨어요. 30분 후 준호의 트럭도 도착했고 세 대의 트럭이 나란히 섰어요. 말자, 철수, 준호. 말자가 스피커폰을 켜고 그룹 통화를 했습니다. 오빠, 준호야. 오늘 정말 큰일을 할 거야. 준비됐지? 철수가 웃었어요. 말자야, 우리가 누군데? 20년 동료 아니가. 준호도 말했습니다. 누님, 저도 준비됐어요. 어디든 따라갈게요. 오늘 영화 한 편 찍으시죠. 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럼 출발하자. 서울로. 세 대의 트럭이 동시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새벽을 울렸습니다. 트럭들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서울 시내를 향해 달렸습니다. 주주총회까지 4시간 남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대한그룹 본사. 민주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초조한 마음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주주총회는 9시에 시작됩니다. 1시간 남았어요. 민주는 김전무를 불렀습니다. 진입로는 막았나? 네, 본부장님. 버스 한 대와 세단 50대로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옵니다. 경비팀은 50명가량 배치했습니다. 전부 경광봉과 무전기 지급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어요. 본사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버스 한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앞뒤로 검은 세단들이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아버지, 당신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요.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오전 8시 30분. 서울 외곽 강남대로. 세 대의 트럭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두는 말자였고 조수석에 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철수와 준호의 트럭이 나란히 따라왔어요. 오전 8시 40분. 대한그룹 본사 500m 전. 세 대의 트럭이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어요. 앞에 바리케이드가 보였습니다. 말자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봤어요. 버스 한 대가 진입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검은 세단 50대가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철옹성 같았습니다. 차량 바로 앞에는 경비팀 50여 명이 경광봉을 들고 일렬로 서 있었어요. 한 명도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가 스피커폰으로 물었어요. 누님, 어떻게 할까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바리케이드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도 침묵했어요. 현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건 뚫을 수 없을 것 같소? 말자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대로 밀고 나가자. 스피커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철수와 준호 그리고 현수가 동시에 놀라며 말자를 봤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떡해요? 말자가 웃었어요. 우리가 25톤 트럭이란 걸 잊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해보죠, 누님.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말자야. 가보자. 함해 보는 거야. 현수가 말자를 봤어요. 김 여사 괜찮겠소? 차가 다 망가질 텐데. 말자가 웃었습니다. 하, 영감님 돈 많으시잖아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스피커폰을 통해 모두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차 수리비는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님, 저 이런 상황 상상 많이 했는데 그게 오늘 현실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누님. 철수도 맞장구 쳤어요. 하, 동생아 나도 신난다. 오늘 함 죽어보자. 말자야, 휘저어보자. 말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20회 동안 이 핸들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출발 신호는 내가 할게. 내가 지금이다 하면 동시에 악셀 밟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네, 누님. 보안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여기서부턴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피커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철수 오빠, 준호야. 응. 네, 누님. 말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이다. 악셀 밟아. 세 대의 트럭이 동시에 엔진을 올렸습니다. 굉음이 아침 공기를 갈랐어요. 말자가 기어를 넣고 악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25톤 트레일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철수와 준호의 트럭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경비팀이 당황했어요. 저게 뭐야? 트럭이 온다.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막으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 대의 트럭이 속도를 높이며 돌진했습니다. 시속 40, 50, 60, 70. 경비팀이 혼비백산하며 좌우로 뿔뿔이 도망갔어요. 트럭들이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쾅! 말자의 트럭이 제일 먼저 세단을 들이받았어요. 세단이 종이 상자처럼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철수의 트럭도 버스 옆면을 밀어냈어요. 버스가 비틀거리며 옆으로 밀렸습니다. 준호의 트럭은 오른쪽 세단 2대를 동시에 밀어냈어요. 세단들이 주차장으로 튕겨나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경적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말자의 트럭 본네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철수의 트럭도 앞 범퍼가 휘어졌지만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준호의 트럭은 옆면이 긁혔지만 속도를 유지했어요. 세 대의 트럭이 마치 탱크처럼 바리케이드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경비팀은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트럭들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세 대의 트럭이 연기를 뿜으며 망신창이가 된 채 본사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마치 저승에서 온 트럭 세대가 자신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미친 것들이. 안 돼.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자의 트럭이 가까스로 본사 입구 앞에 멈춰 섰어요. 본네트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라디에이터가 터진 것 같았어요. 철수와 준호의 트럭도 옆에 섰습니다. 말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현수를 봤어요. 영감님, 전 여기까지예요. 꼭 성공하고 돌아와요. 현수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 고맙소. 정말 고맙소. 현수가 트럭에서 내렸어요.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이 밖을 보고 있었어요. 소란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웬 소란이야?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회장님이 살아계시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수가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경비들이 다가왔지만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회사의 주인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현수는 들어가서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리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누군가 급히 마스터키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50층.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주주총회 회의실이 보였어요. 현수는 천천히 걸어가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55분. 주총 시작 5분 전이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현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어요. 오늘 끝낸다. 문을 열었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현수가 한 발 들어서자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고 누군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회장님? 민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현수가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왔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주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현수를 바라봤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수는 민준의 자리, 회의석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민준 앞에 섰습니다. 분노의 얼굴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현수는 민준 앞에 서서 분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 이 자식, 나한테 할 말 없어? 감히 아버지인 날 죽이려 했어? 민주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현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민준의 목소리엔 떨림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증거가 있나요? 교통사고라고 보도됐는데. 민준이 현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주주들께 혼란만 드립니다. 현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증거 말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 집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최 집사를 봤어요. 최 집사, 지금 무슨... 최 집사는 대답 없이 회의실 앞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 집사가 주주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무실에서 녹음된 대화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녹음? 무슨 소리야? 최 집사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전무, 본부장님, 회사 자금 이체권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옮겼나? 20억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어요. 추적 가능한가? 아닙니다.
경유지가 3군데라 추적 불가능합니다. 좋아, 계속 진행하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가짜 녹음이라고. 최 집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사무실에 제가 직접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책상 서랍 뒷면, 전화기 및 소파 아래 3곳에 장치를 숨겼습니다. 민준이 최 집사를 노려봤어요. 도청? 내가 감히? 최 집사는 60년 전 미국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인재였습니다. 당시 전자공학과 신호처리 이론까지 함께 수강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공부해 왔어요. 덕분에 최신 도청 장치를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석식 소형 마이크, 음성 증폭기, 예비 수신 장치 모두 그의 손에서 정교하게 배치되었어요. 최 집사가 2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암살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본부장님, 고속도로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이 노인네 살아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시체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책상을 친 소리였습니다. 멍청한 놈. 시체 확인도 제대로 못했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영감 아무래도 주주총회를 노리고 있을 거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주주총회장에 절대 못 오게 해. 이해했나? 네, 본부장님.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 또 실패하면 그땐 자네도 끝이야.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인교사, 회장님을 정말 죽이려 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이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전부 조작이라고. 저 영감이 날 모함하려고 꾸민 거야.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함?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데? 민준이 소리쳤어요. 음성 합성이야.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AI로 내 목소리를 따라한 거라고. 주주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회사 자금 20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준이 그 주주를 쳐다봤어요. 그건 회사 운영을 위한 정당한 자금 집행이었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요?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주가 일어났어요.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실종되신 후 본부장님이 급하게 주총을 소집하려 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건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지분을 서둘러 승계받기 위해서였던 거 아닙니까?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지. 민준이 현수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맞아. 내 욕심이야. 근데 뭐가 잘못됐어? 난 4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어.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했다고. 그런데 지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주주들이 숨을 죽였어요. 민준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난 당신 친아들도 아니야. 고아원에서 주워온 거지에 불과하지. 그런 나한테 40년을 착취하고 이제 와서 반쪽짜리 유산만 주려고? 난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어. 현수가 슬픈 눈으로 민준을 봤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거냐?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내가 회장이 되는 거였어. 완벽한 계획이었지. 근데 이 트럭 여자가 나타나서 민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내 권리를 찾으려 한 것뿐이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5명이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민준 씨, 당신을 최연수 회장 살인 교사,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난 본부장이야. 이 회사 차기 회장이라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손 내밀어 주십시오.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대한그룹 최민준이야. 내 변호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찰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준이 발버둥 쳤어요. 놓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경찰들이 민준을 끌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당신들 후회할 거야. 내 변호인단이 당신들 전부.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며 복도의 소리가 차단되었고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가 주주들을 향해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로 주주총회를 시작하게 되어 정말 송구합니다. 한 주주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다른 주주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최 집사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수가 최 집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덕분이야, 최 집사. 자네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회장석에 앉아 안건들을 처리했어요. 지분 절반 사회 환원건도 통과되었습니다. 자회사의 수익으로 주주들의 배당을 올려주기로 약속하자. 주주들은 기뻐하며 만장일치로 찬성했어요. 50평생을 회사를 이끌어온 나이든 노인이 단 30분 만에 주주들을 달래고 회사를 안정시키는 상황이었죠. 주위 모든 사람들은 현수의 일사천리의 진행과 능숙한 판단에 감탄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수는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본사 입구가 보였어요. 망가진 바리케이드와 부서진 세단들이 보였고 소방차도 여러 대 출동을 했습니다. 김 여사. 이 순간 그는 말자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현수는 주주총회를 마치고 곧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 집사가 따라왔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김 여사를 찾아야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현수는 본사 밖으로 나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망가진 세 대의 트럭이 서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본네트에서 아직도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최 집사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 김 여사 일행이 강남 경찰서에 계십니다. 뭐? 왜? 본사 진입로에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건으로 기물 파손 혐의입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분들이 날 살려주러 온 건데 무슨 기물 파손이야. 당장 차 준비해. 네, 회장님. 최 집사가 바로 차를 가져왔고 현수와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마이바흐가 강남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현수가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민원실 창구에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말자, 박철수, 이준호. 세 분 어디 계십니까?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기물 파손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지금 유치장에 계신데요. 제가 대한그룹 회장 최연수입니다. 그분들 당장 만나게 해주시오. 경찰관이 눈이 커지며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관이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잠시 후 형사 한 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형사였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현수는 형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유치장 앞에 섰습니다. 철창 너머로 말자 철수, 준호가 보였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준호가 웃고 있었어요. 말자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현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현수가 웃었습니다. 김 여사, 여기서 뵙네요. 편하게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철수와 준호도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들이 본사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피해액만 6억 원이 넘어서 이대로는. 현수가 형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바리케이드는 제 회사 사유지 안에 있던 겁니다. 제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형사가 잠시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절차상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상급자 결제도.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 형사, 지금 회장님을 세워놓고? 뒤돌아보니 경찰서장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장님, 형사가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어요. 서장이 현수를 보더니 눈이 더 커지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제가 모시러 갔어야 하는데. 서장님, 저분들을 풀어주십시오. 대한그룹 본사 사유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서장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장 석방 조치하겠습니다. 김 형사. 네, 서장님. 형사가 열쇠를 꺼내 유치장 문을 열었어요. 말자, 철수, 준호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현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철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았네요. 말자가 현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영감님, 회사 일은 잘 끝났어요? 현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잘 끝났소. 아주 잘 끝났어요. 서장이 옆에서 계속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아니요, 서장님. 직무에 충실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 마이바흐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차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타시죠. 말자, 철수, 준호가 마이바흐를 봤습니다.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벌렸어요. 우와, 이게 마이바흐구나. 실물로 처음 봐요. 철수가 웃으며 준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생아, 우린 이런 거 평생 못할 줄 알았는데 타보네. 말자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가죽 시트에 앉아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최 집사 옆에 현수가 앉고 철수와 준호, 말자가 뒷좌석에 탔어요. 최 집사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준호가 차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누님, 이게 차예요? 소파 아니에요? 철수도 웃었어요. 내 평생 트럭만 몰았는데 이런 차도 타보네. 현수가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모료, 당연한 일한 거죠.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영화 한 편 찍었어요. 평생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현수가 웃으며 최 집사에게 말했어요. 최 집사, 본사로 가게. 네, 회장님. 30분 후 차가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네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망가진 트럭 세대가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고 정비 차량이 와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트럭들을 보며 말했어요. 약속한 대로 처리해야겠군요. 최 집사? 네, 회장님. 이분들 트럭 수리비 전액, 그리고 약속한 금액 전부 지급해드려. 김 여사에게 10억, 박철수 씨와 이준호 씨에게 각각 3억씩. 말자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회장님, 너무 많아요. 애초에 말했던 월급 10배와 자동차 수리비, 전 그거면 충분해요. 철수와 준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만세.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수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 안 되지. 그건 안 돼요. 김 여사와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고 회사를 살린 평생을 내가 모셔도 부족할 최고의 은인들이요. 고작 그걸론 안 됩니다. 말자가 담담히 말했어요. 회장님, 전 정말 괜찮아요. 약속한 것만 주세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현수가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여사, 당신은 끝까지 사람 작아지게 만드는구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과 동행하며 참 행복했소. 당신과 쪽잠 자던 트럭 안, 휴게소에서의 세수, 작은 기사식당의 맛있는 음식들, 트럭 차창 밖의 아름다운 경치. 현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행복한 나를 발견했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현수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자가 현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회장님, 철수와 준호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현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 맞다. 김 여사, 당신 아픈 아들이 있다고 했죠? 말자가 놀라며 현수를 봤습니다. 네. 희귀병으로 30년째 누워 있어요.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우리 그룹사나 대한병원으로 옮깁시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겠소. 제가 기필코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게요. 제발 이것만은 거절하지 마시오. 말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현수가 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탁입니다. 김 여사. 이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 아들의 목숨을 살리게 해주시오. 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와 준호가 다가와 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자야, 잘됐다. 정말 잘됐어. 누님 축하드려요. 가을 햇살이 네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현수가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평생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언제든 제게 연락하십시오. 제 번호는 최 집사가 드리겠습니다. 말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도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트럭 태워드릴게요. 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데요. 꼭 다시 김 여사 트럭을 타고 싶소. 네 사람이 웃었어요. 최 집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본사 건물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말자의 트럭은 오늘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본네트 위로 쏟아지고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말자 옆 조수석에 대한그룹 회장 현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핸들을 잡으며 웃었어요. 회장님도 참 바쁘실 텐데 오늘도 왜 따라오셨어요? 현수가 창밖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김 여사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린 동료 아니오? 집 침대에서 자려니까 오히려 잠도 안 오고 또 몸이 근질근질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구만요. 말자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이고, 영감님 정말 못 말리셔요. 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참, 김 여사. 오늘 점심은 뭐요? 참, 영감님도. 일하기 전에 밥 드실 생각만 하세요? 현수가 배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 않소? 또 김 여사랑 먹는 밥이 나한텐 천하의 진미잖아요. 말해봐요. 오늘은 무엇이요? 말자가 웃으며 앞을 보았습니다. 영감님, 잠시 후면 남원에 도착하니 우리 오늘은 추어탕이나 먹고 갈까요? 미꾸라지를 뼈째 갈아서 들깨, 산초 팍팍 넣고 무청 시래기를 듬뿍 넣어 걸쭉하게 끓인 보양식이에요. 어때요? 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 여사, 말만 들어도 벌써 허기가 지는구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빨리 갑시다. 말자가 웃으며 악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속도를 높이며 가을 단풍이 물든 국도를 달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한병원 특별병동 새벽 6시였어요. 말자는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현수가 세계적인 희귀병 전문의 3명을 초청했고 최신 유전자 치료법을 도입했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 치료가 이어졌어요. 그날 아침 말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자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말자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단다. 5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 5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눈빛. 말자는 그날 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수가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 많으셨소, 김 여사. 말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대한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이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어요. 현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그룹 지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구체적으로 3조 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해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어요. 대한그룹 사회환원으로 새 역사. 최연수 회장 3조 원 사회환원 결정. 인터넷 댓글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기업인이다. 존경합니다. 대한그룹 제품 사야겠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그룹 제품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한그룹 입사를 희망했고 우수 인재들이 몰려들었어요. 협력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20% 증가했어요. 주주총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선한 일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드는구나. 김 여사 덕분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말자와 현수는 남원의 작은 추어탕 집에 앉아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추어탕이 앞에 놓였습니다. 현수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야. 이 맛. 말자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추어탕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말자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수가 옆에서 창밖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김 여사. 네, 회장님. 이 일 언제까지 할 생각이요? 말자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돌려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해 드릴 테니 거기서 편하게 남은 인생 사실 생각 없소? 김 여사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말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말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도 회장님을 만나 아들이 완치되는 기적도 보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말자가 앞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전 이 일을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제 한 사람 몫을 하며 산다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무엇보다 30년 넘게 달린 이 도로와 작별이 아직은 겁이 나요. 현수는 말자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김 여사다운 대답이요. 현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김 여사는 내게 최고의 동료이자 존경하는 사람이요. 김 여사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배웁니다. 말자가 웃으며 핸들을 잡았어요. 회장님, 저도 회장님께 많이 배웠어요. 현수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가죠. 다음 주에 또 타러 오겠소. 네, 언제든 환영이에요. 트럭이 천천히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현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최 집사가 대기하던 마이바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가 트럭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말자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이바흐가 출발했어요. 말자는 잠시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도로 나가 악셀을 밟았습니다. 엔진이 힘차게 울렸어요. 말자의 트럭은 오늘도 달렸습니다. 가을 단풍이 흩날리고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햇살이 본네트 위로 따사롭게 쏟아졌습니다. 말자는 핸들을 꽉 쥐고 앞을 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로 위의 해바라기. 그녀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자와 현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대찬인생 TV였습니다.